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사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군사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연일 방송에 출연해서 이란의 군부 실세를 공습한 건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제재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압박 전략이 이란과 북한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높아지자 미국 전역에선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전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계 당국 사이트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여 검찰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의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도 있는데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 등을 겨냥한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1당을 목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이른바 총선 프레임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당은 각각 탄핵으로 상징되는 보수 기득권 심판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9%로 한 주 전보다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주 연속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집권 4년 차인 2020년의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이란의 군부 실세 피살로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제한 규정을 더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셈입니다. 이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즉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 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미국에 대해 보복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은 연설을 통해 솔레이마니 사반과 관련해 미군 기지와 전함, 군인들을 포함한 중동 내 미군이 공정한 표적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지금 최우선순위라며 미국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양국 간의 전운이 고조되자 미 전역에선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련 당국의 사이트는 한때 마비됐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시위대의 규모는 작았지만 미국 전역 70여 곳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영화배우이자 반전운동가인 제인 폰다는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작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an't anymore lose lives and kill people and ruin an environment because of oil and fossil fuels.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의 발의로 반전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란과 어떠한 적대 행위도 의회의 구체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 미디어 등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주제어로 급상승했습니다. 당국의 선발 징병 시스템에 등록된 미국의 젊은이들의 관련 문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은 하루 사이 징집이 시행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구글의 검색량은 900% 이상, 징병 추첨의 검색량도 350% 증가했고 관련 사이트 접속이 한때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은 징병이 필요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의회와 대통령이 공식 법안을 통과시켜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베트남전 이후 징집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우리 정부도 관련 부처 합동으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외교부와 산업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은 오늘 오전 실무대책회의를 열어서 중동 지역 정세가 유가 등 경제와 재외국민 기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 우리 국민과 기업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지를 24시간 주시하고 상황이 나빠질 경우 단계별 조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대상이나 폭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박석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부터 검찰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을 벌였습니다. 간부급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경찰의 세평 조회도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황에서 이번 주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은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를 포함해 대전과 대구, 광주고검장 등 7개입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의지를 담아 단순히 공석을 채우는 선을 넘어 대대적인 승진 전보 인사까지 진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추가로 사표를 낸다면 인사 폭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선거 개입 의혹 등 청와대 겨냥 수사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이끈 지휘부가 대상에 포함될지입니다.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을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물갈이로 사실상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검찰 내부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추 장관 임명 당일인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축하 전화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두 사람의 상견례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검사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상견례가 인사의 규모를 결정할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21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1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를 심판하겠다는 이른바 총선 프레임 싸움에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상징되는 보수 기득권 심판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100일 앞둔 현재의 모습은 민주당은 안에서, 한국당은 밖에서 힘을 모으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1호 최영 씨를 시작으로 2호 원종건 씨와 3호 김병주 전 육군대장 등 인재 영입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여성 장관 3명의 불출마 선언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현역 의원 20명 정도를 불출마 대상으로 꼽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갈이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새 인물 영입이 반드시 당선 가능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부담입니다. 선거 한 석 한 석이 다 소중한데 이렇게 네 분이 그만두시니까 그 자리를 또 어느 분으로 대신해야 될까 이 걱정도 많이 듭니다. 반면 박찬주 전 대장 영입 좌절을 겪은 한국당은 눈을 밖으로 돌려 장애 집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주도하고 현역 의원들이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정강훈 목사와 자주 엮이면서 종교 집회 성격이 부각되는 게 한국당 안에서는 큰 불만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마가안에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세! 내실을 다지든 밖에서 힘을 받든 이제부턴 누굴 심판할 것인지, 즉 총선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탄핵의 원죄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야당 심판론입니다. 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가능한 다다익선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도 탄핵 국면을 저쪽 당이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당은 현재 전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집중하면서 조국 사태에 이어 진보 정부의 비도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건 누가 뭐래도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불안한 집값과 일자리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파탄론에 집중할 경우 생각보다 쉽게 여론이 한국당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안 제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제1야당의 몫입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보다는 야당 심판론 쪽으로 민심이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총선 D-100일 상황입니다. 이 흐름이 끝까지 간다고 믿는다면 민주당에는 독이 될 것이고 한국당에는 무기력감만 안기게 됩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7%포인트 내린 49%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린 46.2%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2주차 이후 5달 만에 처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2주 연속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주 연속 상승하며 41.8%를, 자유한국당은 역시 3주 연속 오르며 32.1%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폭 상승한 4.6%, 정의당은 2주 연속 하락하며 5.5%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 1.1%, 우리공화당은 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월 1일은 제외한 나흘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은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겨울비치고 양이 꽤 많겠고요. 모레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확대되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에 최고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30에서 80mm입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경기 북부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 1.1도, 대구 0.2도, 부산은 6.6도로 크게 춥지 않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로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모레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얼어있던 지면이 녹아 산사태나 축대 붕괴가 우려됩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최고 3cm의 폭설까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야생 멧돼지 확진은 전국적으로 59건, 연천에서는 21건으로 늘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는 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PC방 직원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새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PC방에서 요금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진 침대 일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른바 라돈 침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피해자들은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에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와 관련해 대진 침대가 파문이 불거지기 3년 전부터 라돈 침대 생산을 중단한 이유 등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항고에 나설 방침입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도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전망이 밝진 않습니다. 2년째 이어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은 역시 라돈과 질병과의 인과관계. 라돈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지만 폐암이나 갑상선암 등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들이 제대로 수집되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현재 이런 피해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고하는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천안 대진 침대 공장에 쌓여있는 라돈 침대의 처리 문제도 1년 반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11만 개가 넘는 침대를 어떻게 폐기할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방사능 기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나눠 소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소각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천 명에 달하며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라돈 침대 사태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거리에 붙어있는 광고 현수막이나 홍보물은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을 걷어오면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옆 가로수나 가로등에 걸려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똑같은 현수막 여러 개가 한 곳에 집중돼 걸려있기도 합니다. 종이 홍보물이 전신주나 가로등을 둘러싸기도 하고 붙였던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기도 합니다. 유흥가에는 명함 형태의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광고물은 대부분 성인업소에서 뿌린 거라 행인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길에도 막 뿌려져 있고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은 것 같고 또 뭐 가로수나 이런 데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단속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원시가 마련한 게 시민수거보상제. 20세 이상 시민이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광고물 등을 행정복지센터에 가져오면 한 달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보상해 줍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끝이 없자 시민의 힘을 빌린 것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 장소에 있는 모든 광고물이 대상입니다. 숨바꼭질 하듯이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나 부착하고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뿌리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주 근절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법 광고물 안내 전화로 효과를 본 수원시가 새해 시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육군과 공군 등의 군가에 친일 음악인들이 작곡한 노래들이 있다는 사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성과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시대와 동떨어진 내용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최신판 국방부 군가 총록집에 실린 여군 미술입니다. 여군을 전투 임무와 무관한 존재로 묘사하더니 성차별적 가사가 이어집니다. 여군을 약한 존재로 비하하는 건 여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 간호사관학교 교관은 사관생도를 백의의 천사, 결의의 꽃으로 표현합니다. 그곳에는 이제 여성 장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성 생도도 사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간호생도 자체를 그 남성 군인을 위해서 어떻게 서포트하는 존재로밖에. 해군과 공군 군가 중에는 바다와 하늘을 아가씨에 비유하는 노래가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그런가 하면 등이 굽은 장애인을 희화화하는 군가도 있고 유신 독재 미화 논란이 불거졌던 유신의 국군도 아직 군가 총록집에 남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군가가 실제 병영에서는 거의 불리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 소지가 있는 군가를 부르지도 않으면서 계속 내버려 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여군이지만 그걸 똑같이 다 배웠단 말이에요. 내가 이 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들어온 건지, 더군다나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성이 시작돼야 되는 역사들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 굉장히 어두운 역사고. 국방부 관계자는 군가 개편이 쉽게 결론 내릴 일은 아니라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와 국민 공감대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소수자 비하, 군사독재 미화까지 시대에 뒤떨어진 군가 전반의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아카데미 출품작인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전미 비평가협회 연례시상식에서 그레타 거윅의 작은 아씨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한진원 작가는 각본상도 수상해서 이관왕이 됐으며 전미 비평가협회는 저명 영화 비평가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생충은 호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최고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자리도 7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원 지급됩니다. 약 169만 명의 노인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위해 올해 13조 1,7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조 7천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달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노인들께서 1일부터 이 인상된 지급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은 비록 좀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64만 개 제공됐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는 74만 개로 늘어납니다. 참여 기간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소득 공백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도 2만 개에서 3만 7천 개로 확대하고 참여 기준도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등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레벨 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통업계 화두 가운데 하나는 배송 경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업체들은 새해에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장보기가 쉽지 않은 주부 윤채명 씨는 새벽 배송을 종종 이용합니다. 보통 업체 한 곳만 이용했는데 올해부터 다른 업체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까지 배송 권역을 넓혔다는 소식에 새로 주문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또 이쪽이 새벽 배송이 새롭게 돼서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가격 비교해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를 확장한 이 온라인 유통업체는 하루 10,000건에 이르는 새벽 배송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배달할 수 없는 지역이 남아있어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아니면 병원 이쪽 지역 주변 지역은 배송이 안 되는 구역도 있긴 한데 저희가 연말까지 이건 미세 조정을 통해서 권역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고요. 1년 전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3시간 안에 가져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또 다른 업체는 주문 건수가 10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송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오늘 배송이라는 거는 저도 받고 나서 좀 놀랄 정도로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나갔다가 금방 외출하고 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좀 금액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날씨가 안 좋을 경우에 더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배달 앱과 연계해 배송을 시작한 편의점도 영역을 갈수록 넓히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은 배달 서비스가 되는 점포를 올해 상반기 5,000개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배달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에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새로 짓는 업체도 있습니다. 한 달 거래액이 13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소매업의 정체성이 변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딜리버리업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물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배송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그 문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죠. 더욱 뜨거운 배송 전쟁의 막이 오른 2020년. 소비자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업체들의 생존의 몸부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군이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 사살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에 대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고 미국 역시 맞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높아지자 미국 전역에서 반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전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청년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면서 관계 당국 사이트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개혁 보수, 젊은 보수를 내걸고 유승민계 의원 8명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창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야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이 다음 주 수요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엔 3명 중 2명이 환급 대상으로 평균 58만 원씩 돌려받았는데 이번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축소 등 변동 사안이 있어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란의 정부 관계자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핵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지낸 이란 정부 인사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전쟁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고 이란은 미국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دم تیغ مقاومت قرار داده است. شما کجا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عراق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سوری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در منطقه میخواید بمانید؟ مطمئن باشه آقای ترامپ.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문화유적 등 이란 내 쉬운 2곳을 목표 지점으로 정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터무니없고 어리석다며 일축했습니다.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 세력인 헤즈볼라도 미군을 상대로 한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يجب أن يكون هدفنا في محور المقاومة هو التالي: الرد على دماء قاسم سليماني وأبو مهدي وإخراج القوات الأمريكية من كل منطقتنا. 미국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5,200명에 달하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결의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미국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것으로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2015년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 합의는 4년 반 만에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양국 간 전쟁 발발을 우려한 미국 젊은이들의 징집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 ABC 방송은 현지 시각 4일 미국이 이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습으로 제거한 이후 양측의 전면전 우려가 고조되면서 선발 징병 시스템 사이트에 접속량이 폭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하루 사이 징집이 시행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구글 검색량은 900% 이상, 징병 추첨의 검색량도 350% 증가했고 관련 사이트 접속이 한때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란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추가적인 적대 행위 수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 총무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화당이 과반 의석인 상원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를 요청받아온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힘들지만 부대를 파병할 경우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양국 간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성우 기자입니다. 미국이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한 데 이란이 전면 보복을 선언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요구해온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연락장교를 호위 연합체에 우선 파견한 뒤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아직 결정된 방향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기여할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국방부 관계자도 연락장교 파견이나 청해부대 파병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여권 관계자는 해적 퇴치 임무를 주로 해온 청해부대를 잠수함 등 첨단 무력을 갖춘 이란을 상대로 한 임무에 투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현실론도 언급했습니다.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고려하면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을 마냥 무시하기 힘들지만 호위 연합체에 참가할 경우 이에 반발하는 이란과의 관계 악화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양국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최종 인사 규모와 대상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를 통해 대전과 대구 고검장 등 공석인 7개 검사장 자리를 채우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등 수사 지휘부를 교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처럼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수사팀을 해체하면 수사 방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추 장관은 취임 인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운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새해 들어 숨 고르기를 하던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마무리 법안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등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말 재연된 동물국회, 쪼개기 임시국회와 필리버스터는 물론 감정 싸움을 넘어선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주일의 휴전. 민주당은 다시 개혁 열차에 시동을 걸겠다며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 184개까지 모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이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고 해도 설 연휴 전에 지체 없이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경고도 날렸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변명의 여지 없는 반민생 폭거일 뿐입니다.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는.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없다며 대여 투쟁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여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에서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전장은 본회의가 아닌 내일 시작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엄호하지만 보수야당은 명백한 삼권 분립 파괴에 총선 중립성까지 거론하며 바짝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을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는 데 대해서 한간에 헌법이 보장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 즉 본회의 표결이 필수입니다. 여당은 이낙연 총리의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까지 어떻게든 매듭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총리 인준과 전국 운영 연계를 고려하는 등 치열한 전략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개혁보수 젊은 보수를 전면에 내걸고 유승민계 의원 8명이 만든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혁과 젊은 보수를 내건 새로운 보수당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딱딱한 정장을 벗고 흰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낡은 보수에서 벗어나 젊은 보수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대한민국 기관차가 되고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총선까지는 공동대표 7명이 함께 당을 이끌어가겠다며 기존 정당과 차별성을 뒀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는 등 3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바보스럽고 무능한 그러한 자유한국당의 아무런 대책 없는 행동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흡수 통합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당은 계속해서 보수 빅텐트 구상을 밀어붙이며 구심점 역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뭉치면 이깁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정말 악랄해도 우리가 뭉치면 이깁니다, 여러분.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도 야권 재편의 핵심 변수입니다. 바른미래당 혹은 제3지대 행이 점쳐지는 가운데 보수 통합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안 전 대표가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보수 진영의 밀고 당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집권 4년 차인 2020년에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국정 운영에 돌입합니다. 지난주 신년 인사 때 밝힌 3대 키워드, 평화를 위한 행동과 확실한 변화, 상생 도약이 신년사의 핵심을 이룰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과 월요일 일정을 잡지 않고 신년사 가다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고편 성격의 지난주 신년 인사 때 밝힌 메시지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행동이라는 표현에 올해 남북 관계에 목표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라는 역사적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들어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운신의 폭을 넓혀 DMZ 평화지대 구상이나 남북 철도 연결을 구체화하는 등 교류나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신년사에 담길 전망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입니다. 올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부진한 분야였던 검찰 개혁의 토대는 마련하는 셈입니다. 이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당부를 이어가면서 공정이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리는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경제 현장 일정으로 자동차 수출 부두를 찾았습니다. 올해를 10년 뒤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상생의 힘을 언급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협력을 내세우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년사는 대통령이 올해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국민께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임기 후반기 첫 신년사이자 집권 4년 차인 만큼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YTN 신호입니다. 월요일 주간 브리핑입니다. 먼저 동아일보. 비검사 출신을 검찰국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일면에 실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방안을 비롯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이란 전훈, 한국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란은 복수를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하고 트럼프는 이란 52곳을 타격 조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오늘 열 예정이라고 긴박함을 전했습니다. 차별에 놀라 꼭꼭 숨는 차이. 남다르면 비정상 비주류로 공격을 받아 누구나 있는 소수자성을 숨기고 약점을 감추려 타인을 향해 차별하는 행태를 신년기획 시리즈로 전면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눈에 띄는 기사입니다. 여당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결국 인물 경쟁력이 표심을 가른다는 분석 기사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갈길을 선언했다고 봤고 보수 야권엔 통합과 연대, 안철수 변수가 주목된다는 관전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통합 문 여는 황교안 대표가 당 외부에 추진위를 만들고 신당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중심의 흡수 통합이 아닌 여러 정당과 정파가 모여 통합 문제를 논의할 초당적 기구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르노-닛산 자동차 회장이었던 카를로스 곤의 영화 같은 탈주극. 1m가 넘는 대형 음향기기 상자에 숨어 공항 검색망을 뚫었는데 영화 제작자를 미리 만나 이를 영화로 만드는 논의도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없다. K리그2 거물들의 승격 전쟁. 황새 황선홍, 스나이퍼 설기현, 제갈용 정정용, 승격 청부사 남기일 등 K리그2 명장들이 승격을 위해 지략으로 맞붙은 구도를 다뤘습니다. 돌발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핸들 잡는 부분자율 주행차가 달린다는 기사 주목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부분자율 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해당 차 판매가 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주간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민성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교차로에서 마주오던 승용차끼리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용차 보닛이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산산이 조각난 오토바이 파편은 도로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44번 국도 고갯길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차량 조수석에 탔던 승객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인근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부분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200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차량을 세운 뒤 얼마 되지 않아 엔진룸에서 불이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인기 있는 국내 웹툰이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매달 수억 원의 광고료를 챙기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하루 평균 110만 명이 접속하던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는 밤토끼 이후 최대 불법 사이트였던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까지 검거됐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유치해 매달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메인 배너 광고 한 건당 200만 원 수준에서 사이트가 유명해지자 메인 광고 그 배너 한 건당 1,0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광고료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유료 웹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과 손잡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장 운영되고 있는 것만 10여 개. 아예 이런 불법 사이트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하는 곳도 있고 현재 사이트가 적발되면 새로 옮겨갈 사이트를 알리는 게시글까지 올려놨습니다. 차단 조치가 이뤄질 때마다 기존 도메인에 숫자를 하나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한 불법 사이트는 이런 방식으로 도메인 숫자가 100번을 넘어섰습니다. 일일이 사이트를 차단하기도 어렵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검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는 웹툰 작가들은 절박합니다. 일본 망가에 이어서 우리나라 웹툰도 신한류로서 정말 큰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 웹툰 사이트 때문에 이런 게 위축되거나 그러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좀 씁쓸합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구독자에게 사랑받는 한국의 웹툰. 하지만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출판 만화업계의 몰락이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소옥입니다. 네, 절기 소원인 오늘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사흘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도 예상되는데요. 우선 지금은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 9시 무렵 수도권까지 확대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는 120mm 이상, 전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5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출근길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지겠고요.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세종 5도, 대구 6도, 울산과 포항 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연말정산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지난해 통계에선
3명 가운데 2명이 환급 대상으로 평균 58만 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바뀐 부분도 있어서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 다달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계했더니 환급받은 경우가 67%였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5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낸 경우도 19%나 됐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평균 84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1억 넘게 받는 억대 연봉자는 절반가량이 환급 대상이었고 평균 276만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억대 연봉자의 36%는 추가 징수 대상으로 평균 537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환급받은 경우는 275만 명이 넘었고 평균 금액은 116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아동수당을 받는 7살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겨울철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키장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스키 인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스키장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지역 스키 장비 대여 업체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변 수십 곳이 경쟁할 정도로 성업했지만 지금은 스키장 개장 이후에도 한산합니다.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진짜 옛날에는 여기 있는 장비가 다 나갈 만큼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뭐 주말에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가는 실정이라서 펜션 인근 펜션들부터 뭐 식당들 다 전부 다 조금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겨울만 바라보고 일을 하시는데 스키나 스노보드를 즐기는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키 인구는 지난 2011년과 12년 시즌 68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시즌에는 400만 명대로 스키 인구가 급감했습니다. 장비나 숙소 마련, 전문가 강습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른바 탈 줄 아는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운영돼 입문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안전사고는 매년 반복됐고 실내 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가족 단위 관광객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이용객이 감소한 스키장들은 사업 다각화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 3년 전부터 시작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슬로프 대신 대규모 가족 썰매장을 마련하고 각종 부대 행사나 프로그램 마련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포츠보다는 모든 연령대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스키나 보드를 타지 못하도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다른 스키장들 쪽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시설들을 작지만 오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등 해외 다른 나라도 스키 인구가 줄며 사업 다각화에 나선 전례가 있습니다. 겨울 대표 레저 스포츠였던 스키, 이용객이 줄면서 전국 16개 스키장은 이제 생존을 걱정하며 변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우리나라 영화 최초로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에 도전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우리 시각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국 LA 비버리 힐스에서 열리는데요. 기생충은 골든글로브 감독상과 각본상, 외국어 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연예매체 더 랩은 기생충이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생충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게 된다면 한국 영화 최초가 된다고 하는데요. 영화 기생충에 대한 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의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서로 간의 예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좀 더 넓게 보면 인간에 관한 예의를 다루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복합적이고도 또 아주 폭발적인 어떤 그 혼합된 장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점이 다른 영화와는 아주 다르고
새로움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봉준호 감독 기생충을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룬 영화로 설명했는데요. 골든글로브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아카데미상 수상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전초전으로도 불립니다. 수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상식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Three, two, one.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이 21점을 넣은 윤예빈의 활약을 앞세워 KB 하나은행을 71대 61로 꺾고 최하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윤예빈은 21득점에 리바운드 10개를 잡아냈고 국가대표 포워드 김한별도 20점 15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강희슬이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22점을 올렸지만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차준환과 유영이 세계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겸한 종합선수권에서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은 남자 싱글쇼트와 프리 합계 278.54점을 따내 2위 이시영을 크게 따돌리고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차준환은 쇼트에 이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4바퀴를 도는 쿼드러플 점프에 깨끗이 성공했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는 트리플 악셀을 앞세운 유영이 개인 최고점인 220.20점으로 3년 연속 우승하면서 차준환과 함께 세계선수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3차 월드컵에서 올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윤성빈은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스켈레톤 월드컵 3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52초 95를 기록해 0.05초 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북미에서 열린 2번의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윤성빈은 유럽에서 열린 첫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 있는 군사학교가 공습을 받아서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 매체인 리비아 옵서버는 현지 시간 4일 밤 트리폴리의 군사학교가 공습을 받아 생도 28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습 당시 생도들은 기숙사로 돌아가기 전 연병장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리폴리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는 이번 공습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의 지원을 받는 동부 군벌 세력의 소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 접경 지역에서 현지 시간 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이 고속으로 인도로 돌진해서 최소 17명이 죽거나 다치는 참사가 났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5분쯤 이탈리아 알토 아디제 자치주 수도 볼차노 인근에서 차 한 대가 인도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독일인 관광객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에서 중국 본토에서 오는 보따리상에 반대하며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홍콩 시민 수천 명은 중국 본토와 인접한 성수이 지역에 모여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적극 단속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집회 후 참석자들은 성수이 전철역에서 상완 로드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원인 불명 폐렴이 사스, 즉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지 당국은 사스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이번 폐렴에서 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 등 호흡기 원인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시도록 교통과 안전을 위한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실행하고 근로장려금과 생계급여 같은 지원도 설 이전에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도록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작년 말 국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수처법안, 선거법안과 함께 어린이 안전과 포항 지진에 관한 법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큽니다.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집안세 특례 제한법, 수산직접지불제법, 주택법,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 신원확인 정보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과 기업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국회가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전국에 겨울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사흘간 많은 양이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도 오겠는데요. 우선 지금은 충남과 남부지방 곳곳에 비구름이 걸쳐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 9시 무렵 수도권까지 확대하겠고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방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5cm,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 대기 정체로 경기와 충청 지방은 공기가 탁합니다. 오후부터는 대기질이 나아지겠고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1도, 대구 0.5도, 울산 4.5도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5도, 울산과 포항 9도, 광주와 전주 10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